거기서부터 거품을 보여줄 때까지. 네, 맞아요. 네. 엄청 프로페셔널. 이거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07학번 문현우고요. 전 무역학과 4학년 안정입니다. 저희는 2008년 금융위기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상품부터 그리고 저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미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연관 있는 상품, 가장 여기 저희 교수님들 소시간에 얘기했었고 김상훈 교수님 때도 많이 들었었고 또 많이 나온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모기지에 대해서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기지는 그 장기 주택 자금 대출이에요. 장기라고 하면은 보통 30년, 20년 이런 식으로 정말 긴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는 건데 저희 아모타이징이라는 거는 저거를 돈을 어떻게 갚는 방식에 대한 하나 얘기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 모기지에 보면은 이 구성이 이자랑 이자율 그리고 기간 그리고 상환 방법에 대한 상환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그것도 다른 거고요. 이 모기지의 역사를 먼저 보면은 저도 조금 놀란 게 모기지를 하면은 은행에서 먼저 했을 것 같았는데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시작했다고 1930년도에. 근데 이제 보니까 보험사가 이제 장기간 동안 자금을 굴리잖아요. 우리가 보험 굴리게 되는데 거기서 목적이 그 돈을 빌려줘서 나오는 이자를 수입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잖아요.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주택 다 뺏어버리려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Federal Housing Association, FHA라고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규제도 하고 DTA를 만들고 DTI랑 이런 개념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담보 기간도 처음에 5년이었는데 이거를 20년, 30년을 늘려서 파산하는 사람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구제 방안도 만드는 식으로 변형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그러니까 평소에는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그 돈을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이라고 딱 줘버리는 방식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전형적이었다고 옛날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원금만 나누고 원금이랑 그 기간 만 20년을 빌렸다 20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 하면은 원금을 20으로 나누고 거기다 이자를 해가지고 매달 이런 식으로 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약간 아모타이징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방식인데 이게 모기지에서 MBS나 이런 모기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뭐냐면은 뭐냐면 원리금이랑 이자를 더해요. 그러니까 원리금이랑 이자를 더해서 그거를 기간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값이 초기에는 원리금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원금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원금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원금이 별로 없고 왜냐면은 처음에 원금을 2억 했다고 치면 그 20을 안 하면 1억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처음에 원금이 별로 없고 이자만 많고 뒤로 가면은 원금만 남은 거예요. 이자는 조그맣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서 방식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의미를 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원리금 균등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하면 원금이랑 이자를 똑같이 나눠서 납입을 한다.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하면은 말 그대로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납입을 한다. 또 만기 상환 방식 하면은 미리 정한 기간이 좀 길죠. 잘 모르겠지만 미리 정한 기간이 다 같을 때까지 납입을 한다라는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모기지에서 쓰이는 방식인데 이거는 제가 좀 찾다가 전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계산하는데 약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게 공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리랑 금리에다가 기간 연속을 해서 거기에 첫 이자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서 이제 차익만큼 해주는 건데 이거 많이 본 공식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그 공식이거든요. 보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제가 거꾸로 말했죠? 그런 것 같다. 프린시플이 원금이고 인터레스트가 있는데 그 모기지 초기에는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기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원금만 이만큼 남고 이자가 이거밖에 안 남는 거. 이게 원래는 분할 상환 방식이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이 아까 원금 적으니까 초기에 부담이 적어요. 나는 똑같지 않으니까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금액도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했던 만기 신상환 방식, 그 같은 경우는 뭐 이자 1억 빌렸다 보면 이자 2% 시켜가지고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맞죠?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에다가 막키에 1억 200만 원 줘야 되잖아. 1억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억에다가 200만 원에 20 해가지고 20년이 나오면 20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에 또 20으로 나눠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장기 동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장기간 내 재산을 관리를 할 때 이 돈으로 내가 언제 얼마만큼 쓰겠다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니까 갚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불안하지도 않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처음에 조금씩 받다가 일정 금액을 정확하게 받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운영하기가 편하잖아요. 자금을 받는 사람 대부분 은행이니까. 그리고 또 못하네? 죄송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에 이득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원금 나오면 여기다가 뭐 1 플러스 R 해가지고 뭐또 원금 나오면 1 플러스 R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금 가치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자율을 고려하고 이자율을 고려 안 하고 물가라고 하셨을 때 대표적으로 모든 물가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들만 항상 상승하잖아요. 근데 큰 돈을 미리 받을수록 그거에 대한 손실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몰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쓰다 보니까 모기지 칼큘레이터라도 모기지를 워낙 많이 쓰니까 자기의 원금 말고 기간 말고 이자만 알면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 계산하는 계산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건을 해봤는데 지금 시험 관계상 저는 조금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내 파생 상품 정말 많이 했던 거. 먼저 파생 상품을 하기 전에는 가장 간단하게 리스크 2개 정도를 고려를 해야 돼요. 한국어가 참 어려운데 수의상환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리인베스트먼트 그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기 이전에 채무자가 세컨제에게 미리 정해지진 않지만 면허지 사전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미리 상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빌렸는데 5억을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 담보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아버렸어요. 5억짜리 집을 사서 집 6억이 됐는데 그 5년 차에 집을 팔아버리면 안에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제 빚을 빨리 상환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그 5년 차에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왜 리스크냐? 근데 그게 운용에 좀 저도 잘 찾아봤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상치 못한 왜냐하면 운영을 할 때는 장기간 계획을 세우는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돈이 생겨버리면 이거 어디다 운영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개인이 5억을 갚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페이뱅이라고 하면은 걔는 그 자산 가치, 모기지 가치가 그때 몇 조라고 치면은 그 몇 조의 20%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그 1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정말 어디다 큰 돈을 굴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리스크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고요. 재투자 위험은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틀렸던 거 계산하는 거 그게 재투자 위험인데 이게 재투자 수익인데 이 같은 경우는 채권에서 나온 이자를 채권이나 다른 투자처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이표채 그 이자가 만기에 이자가 매달 나오는 그 채권 있잖아요. 그 채권에서 이파를 딱 그 쿠폰 있잖아요. 딱 보면 쿠폰이 이렇게 그 쿠폰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딱 하나 뜯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은 투자하면 바보잖아요. 같은 채권에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것처럼 금리 변동이 있는 경우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 나온 이자를
그 어떻게 쓰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생기는 보통 위험인데 그러한 이자 때문에 생기는 위험을 이제 재투자 위험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뭐 표면금리가 금리 이자 채권의 발행이 7%였는데 갑자기 한 1년 뒤에 2년 뒤에 시장 금리 봤더니 8%에서 5%로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할인돼서 발행 이게 지금 내 금리가 7%인데 시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5% 그 금리는 5%니까 그 나온 돈으로 다시 다른 채권을 투자하면 손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8% 투자했을 때보다 5%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ABS. 자산이나 부채 집합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을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죠. 장점이 뭐냐면 비유동 자산의 대차 대표에서 제거라고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대차 대표라는 게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이 있고 부채가 있고 이걸 나타내주는 표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현금으로 빨리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모기지 같은 거 30년짜리잖아요. 그거 현금으로 잘 안 되죠. 되게 안 된단 말이에요. 팔면은 엄청 포기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회사 자체의 가치는 크지만 왜냐면 이따 돈은 있는 거니까 가치는 크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했을 때 그거를 바꾸면 엄청난 그러니까 100억짜리 그 자산 가치가 담보 가치가 100억짜리 채권인데 그걸 당장 팔아버리면 100억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지 현금 당장 캐시로 지급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운용하는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 유동화 증권을 쓰면은 그 비유동 자산 즉 여기서 MBS 30년짜리 다 20년짜리 채권을 현금처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뭐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이렇게 모아서 펜 좀 바꿔주세요. 네. 채권 모아서 재밌어요. 채권 모아서 여기서 풀링해서 막 섞어가지고 막 샥샥 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ABS를.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가 은행이라고 치고 얘네가 어떤 특별 회사를 만들어서 ABS를 만들었을 때 얘네가 얘네한테 넘길 때 그리고 이 ABS를 시장한테 팔았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뭘 주겠어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 돈도 얘들도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여기서 보낸 비유동 자산을 이쪽으로 팔아서 30년 동안 받아야 될 거를 당장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의 대차 대조표에서 제거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규모를 하나씩 시킨다라고 말하면 또 만약에 이야기가 없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김성규 학생이 연봉이 1,000억이에요. 근데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1억을 빌렸어요. 제가 빌린 채권은 안전자산일까요? 불안전자산일까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김성규 학생이 빌린 자산은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비록 같은 이자율에 같은 돈의 금액이라도 그 은행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제 이름으로 저한테 빌려준 채권은 빨리 처리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거를 하는 방법이 ABS인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자기들끼리 막 뭐 불량 채권도 있고 좋은 채권도 있고 그걸 모아서 하나의 등급으로 만들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 100명 모아놓고 거기에 김성규 학생 같은 사람 딱 하나 놓으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좀 낮잖아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 5명 모아놓고 김성규 학생 같은 사람 10명 모아버리면 그게 상당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리스크 자체가 낮으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낮은 지역의 자본을 조달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아까 캐시 얘기했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캐시가 100억이라고 해요.
한 5조라고 치면은 5조라고 치면은 그 5조를 은행이나 다른 데서 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대출금리 6%라고 치고 5조에 6%, 1조에 6%라고 해서 1조에 6%라고 해도 600억이거든요. 1조에 6% 맞나? 맞다. 600억이거든요. 근데 ABS를 발행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600억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 그래서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낮은 비용의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림인데 여기 뭐 아까 그래서 이 그림이랑 비교를 하면 좀 어색하지만 얘네가 자산 보유자 그리고 얘네가 SPC 그리고 얘네가 투자자 이게 훨씬 간단하죠. 죄송합니다. 이제 MBS 근데 MBS가 그 모기지를 여기서 나간 모기지를 모아서 여기서 쉽게 막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넘기는 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MBS거든요. 주택담보로 20, 30년 장기 대출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 주택담보 20년짜리, 30년짜리. 그리고 발행의 이유로는 아까 말했던 장점들, 비용과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시키거나 거래 가능한 금융자산, 즉 인스트루먼트로 변환이 가능하다. 또 모기지 발행자에게 다른 투자처의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게 아까 그 캐시바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현금 넘어가잖아요. 얘네는 그 현금부터 굴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투자 대상들이 발행비가 저렴하다 아까 말했죠. 요거 하는 게 뭐 얘네가 뭐 증자를 증자를 놓겠지만 증자를 한다던가 돈을 빌린다는 것보다 발행비가 저렴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넘은 건데 설명을 해서 퀵메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궁금하시면 나중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습관을 보거든요. 뺀다고 했었는데 이 그림은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여기가 1차 이쪽까지가 여기가 2차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좀 다른 게 여기 주택구입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또 누군가 있겠죠? 돈을 빌린 사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제 풀링 등급인데 이게 사실은요 이게 아까 일단 제 패스 때 나오니까 이제 치고 그리고 모기지 자체가 등급이 되게 많아요. A, 등급, 모기지, 피치든 A, 스몰 A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그냥 링크를 랭킹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애들은 잘 안 팔려요. 나라도 안 차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100명 있고 김성규가 학생 같은 사람 딱 한 명 있으면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사는데 요런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이 발행자가 가져간대요. 그럼 이 발행자가 얘네 안 팔린 애들을 또 모아서 만든 게 CDO 아니면 CMO CDO는 주식회사구나. CMO 여기는 유동화 과정인데 아까 말했던 이건 이 절차를 말한 건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유동 자산을 결합한다. 특성별로 결합한다는 게 이제 등급이나 이게 뭐냐면은 보면은 어떤 애는 20년짜리고 등급이 안 좋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애는 20년짜리 등급이 좋은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30년짜리 등급 정말 좋은 애가 있을 거고 뭐 15년짜리 등급이 안 좋은 애가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펀트 아니라 그 수리학적 모델을 써가지고 리스크를 잘 리스크가 가장 약간 적절하게 나올 수 있게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SPC에서 유동성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뒤에 그림 보면은 여기 아까 신용보험기업 나오잖아요. 얘네가 뭐냐면 이제 좀 말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을 때 그 컴퍼니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은행이나 발행 기관 쪽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 안 좋은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김성규 학생 같은 학생 2명 있고 저 같은 사람 10명 있으면은 그걸 아무리 좋게 봐도 나쁘잖아요. 망할 위험이 되게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네랑 그 발행 회사랑 짜가지고 그걸 좀 그나마 좋게 만들어요. 거기 만드는 되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방법을 생각하면 내부신용 보항이라는 방법을 여기서 방법을 나눌 수 있는데 내부신용 보항은 순위를 조정하는데 사원 순위를. 그러니까 조금 등급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섞어 쓰는 건데 조금 안 좋은 놈에 대해서는 뭐 현금 이자를 좀 빨리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 원리금을 먼저 주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따가 횟수하면서 얘기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의 차이 정리. 그러니까 현금에서 가치평가에 그러니까 뭐 지금 얼마였지만 나중에 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그 가치가 변했어요. 그럼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 현재 예상되는 현재 예상되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표현하냐? 거기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내가 미래에 받을 거라고 기대되는 가격이랑 이거의 리스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평가되는 가치가 분명 차이가 좀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 시장 정리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시장 매크로 그러니까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아져서 조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착공 평가가 높아지겠죠. 뭐 이건 모기지니까 반대로 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거기서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발행회사 그 SPC나 발행회사가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를 충당금 형태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제 돈이 아니지만 아니면은 그 발행하는 회사 그러니까 모기지를 들고 가 주택담보대출을 들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여기서 이거 발행을 하면은 여기에 20% 30% 되는 돈을 우리가 보증을 쓸게라는 식으로 담보금 30%는 아니겠지만 담보를 선도 약속을 했는데 등급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파서 부도가 나면 우리가 담보를 더 쓸게 라는 식으로 초과담보. 환매우권이라는 거는 지난주에 콜라볼 본드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팔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은 다시 사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약정을 맺는 거예요. 코베넌트 아니라 뭐라고 하여튼 약정을 맺는 건데 그러한 약정을 맺는 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랑 자체 보증 아까 말했던 30%를 보증을 쓰겠다는 방법. 외부적 방법에는 뭐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거 GM이 말했던 케이스인데 G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산 있으면은 여기에 매출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GM이 2008년도에 그 파산보고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되게 안 좋았으니까 GM 자체는 안 좋은데 이게 자동차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딱 얘만 떼놓고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애들이 생각을 한 게 얘만 좀 빼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항에 나와서 얘네를 모아요. 얘네만 매출채권만 모아서 SPC에 보내서 SPC 맞나? 빠르거리터 생각해가지고 SPC에 모아가지고 그 쿨링을 해가지고 CDO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여기 주관하는 은행이 뭐 무디스라고 치면은 그 JP모건이라고 치면은 얘네가 이거 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뒤에서 봐주는 큰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이거 기껏해야 한 100억이라고 치면은 여기 등치 큰 몇 천억짜리가 있으니까 100억 정도야 뭐 내가 뭐 봐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등급이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시장 위에 뭐 한국은행 저를 본 거고요. 이거는 간단한 동영상인데 되게 설명을 잘해놓더라고요. 2000. So help me God. By the time George W. Bush took office in 2001, the U.S. financial sector was vastly more profitable, concentrated, and powerful than ever before. Dominating this industry were 5 investment banks, 2 financial conglomerates, 3 securities insurance companies, and 3 rating agencies.
And linking them all together was the securitization food chain, a new system which connected trillions of dollars in mortgages and other loans with investors all over the world. 30 years ago, if you wanted to get a loan for a home, the person lending you the money expected you to pay him or her back. You got a loan from a lender who wanted you to pay him back. We've since developed securitization whereby the people who make the loan are no longer at risk if there's a failure to repay. In the old system, when a homeowner paid their mortgage every month, the money went to their local lender. And since mortgages took decades to repay, lenders were careful. In the new system, lenders sold the mortgages to investment banks. The investment banks combined thousands of mortgages and other loans, including car loans, student loans, and credit card debt, to create complex derivatives called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or CDOs. The investment banks then sold the CDOs to investors. Now when homeowners paid their mortgages, the money went to investors all over the world. The investment banks paid rating agencies to evaluate the CDOs, and many of them were given a AAA rating, which is the highest possible investment grade. This made CDOs popular with retirement funds, which could only purchase highly rated securities. This system was a ticking time bomb. Lenders didn't care anymore about whether a borrower could repay, so they started making riskier loans. The investment banks didn't care either. The more CDOs they sold, the higher their profits. And the rating agencies, which were paid by the investment banks, had no liability if their ratings of CDOs proved wrong. Thanks. Between 2000 and 2003, the number of mortgage loans made each year nearly quadrupled. Everybody in this securitization food chain from the very beginning until the end, they didn't care about the quality of the mortgage. They were caring about maximizing the volume and getting a fee out of it. In the early 2000s, there was a huge increase in the riskiest loans, called subprime. But when thousands of subprime loans were combined to create CDOs, many of them still received AAA ratings. Now,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create derivative products that don't have these risks, that carry the equivalent of deductibles, where there are limits on the risks that can be taken on and so forth. They didn't do that, did they? They didn't do that, and in retrospect, they should have done. So these guys know that they were doing something dangerous? I think they did. 아까 그 CDO가 나온 게 뒤에 CDO 설명을 하는데 조금 전반적인 뒤에 모기 MBS도 쭉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조금 CDO까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모기지의 종류인데 모기지 종류가 보통 3개가 있거든요. 이제 한국어를 너무 못 찾아가지고 그 영어 썼는데 이게 패스로 모기지다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저당 채권으로부터 발행하는 현금 흐름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형태. 소유권과 현금 수취 권리가 투자자에게로 가고 주택저당 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한다 라고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발행자는 발행하는 게 뭐 기관이 됐든 은행이 됐든 SPC가 됐든 간에 걔네는 이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모든 권리를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헤지펀드 종류 헤지펀드가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풀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2%씩 뭐 1%씩 1%씩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풀링의 전체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자가 2%가 났다. 그러면 이 2% 수익에다가 2% 갖고 있는 것만큼 0.02에다가 또 2%만큼 0.02에서 원금 이걸 가져가는 거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 0.02에다가 0.01에다가 원금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지분을 넘기는 형태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이자라기보다는 배당
배당금이라고 하기에는 뭐 회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받아가는 형태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 비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뭐 크기가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가 살짝씩 다른 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고요. 이제 아까 이제 조기 그 수의상한 유형이랑 제출다 유형인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해버리면은 이 모기지의 채무자 즉 MBS의 채무자 이 모기지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돈을 빨리 받고 싶어지잖아요. 빚이 있는 거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조기 상환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조기 상환을 한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또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미리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여기 깐조리프 씨는 내일 당장 1년 후에 집을 사고 싶어서 돈이 정말 많은데 1년에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1년 후에 돈을 받게끔 1년 후에 많은 돈을 받고 뒤로 가서 조금 돈을 받게끔 구조를 짜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뒤에 은퇴를 한다고 치면 그날은 아니지만 은퇴를 한다고 치면 그때를 바라보고 20년 뒤에 돈을 받게끔 큰 돈을 받게끔 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산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그 수익 상한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득이 될 수 있게끔 구조를 짜는 방법이 있고요. 그 구조를 짜는 거라면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금리 하락 시에 또 재투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데 아까 이게 원금에 대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를 들고 있으면 여기 0.2 비율까지 하는 거라 그 비율에다가 원금 곱하는 건데 만약에 수익 상환을 해버리면은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이 전체 돈 자체가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줄어드니까 원금 곱하기 이자를 해서 내가 받는 이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원금 자체가 줄어들어 보니까 내가 받는 이자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자체로 그 이자 자체 때문에 대출자율이 증가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페이스로 모기지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왜 저기 먼저 나왔지? 페이스로 같은 경우는 패스로 형태랑 조금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권은 발행 기간, 즉 그 MBS를 발행하는 데 가져가는 거고 현금 수취권 투자자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장점이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도났을 때 그 리스크는 자기가 안 가져가게 되고요. 당연히 이자만 받는 거니까. 이런 형태는 아니라 이렇게 그 지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자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면 이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까 말했던 그 기간에 따라서 돈을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보통 이때 받고 저때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자를 좀 가져와서 그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끔 이게 약간 CDO랑 비슷한데 그좀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C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 유동화투 투자자인 주택토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한 다음에 각 그룹당 이자를 적용을 하고 상환 기간의 순서에 의해 이자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패스 프로그램이거든요. 세분된 각계의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고 조기 상황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른 트렌치를 만듦으로써 조기 상황 위험의 전이를 목적으로 한다. 아까 또 했던 말을 또 하는 건데 아까 말했잖아. 어떤 사람은 아까 깐조리프 씨는 1년 뒤에 돈 받고 싶어 나는 3년 뒤에 돈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주장해는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이자라고 치고 원금이라고 치면 이게 트렌치의 퍼스트 트렌치 추가했고 여기 아래로 보면 트렌치 G라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자 5 받고 원금 5 받고 이자 5를 받고 이러면 청구이 빨리 들어오죠. 첫 해 이게 1년이라고 치면
이 사람도 원금 모두 받고 대신 이자를 조금 받는 거예요. 대신 이쯤 와서 한 5년 차, 10년 차에 원금 이자를 조금 받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받겠죠. 같은 금액을 갖다가 썼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은 이자를 먼저 같은 금액을 갖다가 썼으면 이 사람은 이자를 크게 받잖아요. 그 이자를. 두 번째라고 하면 이 사람은 또 원금 5 받고 원금 5 받고 얘는 원금 5 받고 또 그 이자를 4배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원금을 아예 안 받아요. 얘는 아니, 얘는 원금을 안 받고 이자만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뒤로 가면은 얘네 둘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얘는 없고 이쯤 오면 얘는 원금 이자 똑같이 받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아예 안 받고 있다가 이 뒤에서 얘네 다 끝나고 받는 애들. 이런 식으로 트렌치를 짜가지고 그 조기상 위험도 줄여주고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자 니즈에 맞춰 그러니까 필요에 맞춰가지고 조기상 위험 이런 조기상 위험이나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소유권 발행 기간의 행위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그 이자 받는 권리는 투자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아까 보였던 그림을 살짝 간단하게 손으로 된 건데 참 정크 수준이고 정크 수준의 리스크가 있지만 원금은 가장 높죠. 대신 그만큼 수익률은 무지하게 좋겠죠. 그냥 정말 돈 많은데 한 수익률 10% 채권으로 받고 싶다 했을 때 이런 거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당장 돈 좀 안정적으로 벌었으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가 이거 A 등급 나오고 뭐 D 등급이나 C 등급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아까 말했던 쟤네는 보통 은행들이 발행자를 사가요 보통. CBO 아까 그 매출책 옮으니까 이건 아니고 그건 다른 거고 그 초기 등급의 기업 채권을 모아서 이를 담보로 채권을 다시 발행을 하는 그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성규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있으면 성규전자는 정말 이런 듣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애들 거를 모아서 삼성전자랑 모아서 ABS 만들어서 파는 방법. 이런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성규전자는 듣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빌려주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대신 묶음으로써 그 ABS가 팔리면 그 돈이 성규전자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왜냐면 성규전자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ABS입니다. 초기 등급인 만큼 제가 성규전자 채권을 많이 모아서 안 좋은 그 등급이 낮은 채권 자체는 아까 말했지만 초기 등급이니까 수익률이 정말 높겠죠. 아까 말한 기간별로 리스크 조절하는 방법. 이건 한국은행 그 우리 시장인가 거기서 그 발표한 자료인데요. 거의 비슷해요. 모든 CDO나 인덱스나 CM나 투자자에게 이동하는 돈을 주는 거. CDS CDS 같은 경우는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 약간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는데 공지현 학생이랑 김태호 학생이 우리 집에 제 회사가 있는데 공지현 학생이랑 김태호 학생이 둘이 제 회사를 갖고 망한다 안 망한다라 도박을 하는 거예요. 김태호 학생은 도박 망한다에 돈 걸고 공지현 학생이 안 망한다에 돈을 걸어서 제가 망하면은 공지현 학생이 김태호 학생 주고 김태호 학생 돈 주고 김태호 학생 돈을 주고 제가 망하면은 안 망하면 김태호 학생이 공지현 학생한테 돈을 주는 거 이런 장난이거든요 거의.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를 대상으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 중에 재작년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죽고 안 죽고로 CDS 만들었다더라고요. 보험금에다가 그 얼마였지 240만 달러였나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보험금을 담보로 죽는다 안 죽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레버지를 확 때려가지고 레버지 때려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상품 만들었다가 요거 뒤지게 먹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구도를 담보로 거래, 구도 발생 시 판매자 쪽에서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그 금융위기 때 문제가 뭐냐면 AIG가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걔네가 문제가 뭐냐면 이걸 그냥 판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개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처음에 CDO라던가 CBO라던가 막 만들어서 팔았어요. 너무 많이 파니까 너무 많이 팔고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의심이 가잖아. 망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 딱 가가지고 AIG가 망할 것 같지. 망하면 보험 들어가서 그렇게 판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망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AIG가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 CDS를 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은 자본금 하나를 갖고 그거를 돌리고 해가 돌려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The investment banks were borrowing heavily to buy more loans and create more CDOs. 레버리지의 The 간단한 ratio between borrowed money and the bank's own money was called leverage. The more the banks borrowed, the higher their leverage. In 2004, Henry Paulson, the CEO of Goldman Sachs, helped lob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o relax limits on leverage, allowing the banks to sharply increase their borrowing. The SEC somehow decided to let an investment bank. There was another ticking time bomb in the financial system. AIG, the world's largest insurance company, was selling huge quantities of derivatives called credit default swaps. For investors who owned CDOs, credit default swaps worked like an insurance policy. An investor who purchased a credit default swap paid AIG a quarterly premium. If the CDO went bad, AIG promised to pay the investor for their losses. But unlike regular insurance, speculators could also buy credit default swaps from AIG in order to bet against CDOs they didn't own. In insurance, you can only insure something you own. Let's say you and I own property. I own a house. I can only insure that house once. The derivatives universe essentially enables anybody to actually insure that house. So you could insure that, somebody else could do that, so 50 people might insure my house. So what happens is, if my house burns down, now the number of losses in the system becomes proportionately larger. Since credit default swaps were unregulated, AIG didn't have to put aside any money to cover potential loss.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예전에 본 기사를 한번 따보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게 뭐 그들이 평가하기에는 CDS를 가장 세상에서 잘 표현한 그림이래요. 근데 미국애들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학 판매자가 있고 여기 발행자가 있는데 수학 판매자에게 분기부 약정금액을 지급을 하고 얘는 사업을 넘겨준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구매자의 주체는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사모펀드가 있고 저쪽에 같은 경우는 판매자는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웃기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잠깐만요. 시간이 짜다니까 예상치 못하게 들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직접 제가 돌린 거거든요. 그 한국은행 저기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돌린 건데 주가가 얼마나 빨리 떨어졌지? 14,000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7,000이에요. 2008년도에 14,000에서 7,000까지 한 번에 나온 거예요. 거의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이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인데 이제 피크로 16%씩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는 거. 저게 지금 변동률이에요. 지금 저게 그게 아니에요. 그 뭐지? 그 금액이 아니라 변동률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엄청난 거예요. 선상의 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미국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2002년도 그 닷컴 버블을 막 안해하려고 적응 정책을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을 많이 썼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국이에요. 제조업이나 이런 데로 만드는 애들이 아니라 서비스만 제공하는 애들이라 뭘 만들면 지금 생산하는 건 없고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쟤네가 쓰는 뭐 스테이트 그냥 그 기계나 공장 같은 거 전부 외국에 수입을 하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정부 자체가 전쟁을 하고 수행하고 이러면서 돈이 필요했을 때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래서 그때 커갔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 채권을 다 사버렸어요. 가계 차원의 부채에서는 가계나 은행 있죠. 아까 주택담보 대출 봤잖아요. 이때는 집값이 무조건 올랐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면은 그리고 1년 있으면은 집값이 올라서 그 돈을 갖고도 돈이 또 있어요. 그 돈으로 그 돈을 기반으로 또 다른 주택을 사서 또 기다리면 또 돈이 올라서 또 팔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산이 집만 타면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기반으로 물건도 사고 주택도 또 사고 또 주택 또 빌리고 해가지고 계속 거품이 커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동안 뭐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가 발생했는지 그것만 이제 간단하게 빨리 해드릴게요. 이제 먼저 프라임론의 구조를 알아볼 건데 먼저 프라임론이라면 그냥 핏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핏줄이라는 것은 먼저 프라임, 그 다음에 사프라임이고 그 중간에 A가 있고 이제 프라임에서 사프라임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건데 그건 이따가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LTV는 알죠? LTV. 네? 론투 밸류. LTV가 주택 담보 대출 이제 비율인데 이제 퍼센트를 보면은 이제 아까부터 프라임에서 서프라임까지 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LTV가 80 이하면은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는 서프라임은 90에서 80 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임은 이제 제일 위에 거. 90% 이상이야. 비중. 지금 보여준 편은 비율이에요. 비율이요? 네. LTV. 네. 아니 LTV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00으로 봤을 때 98년도에는 서프라임 비중이 점점 연도가 지나가면서 늘어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 데이터는. 그러니까 서프라임이 언제부터인가 늘어나냐면 2002년서부터 막 늘어나다가 2006년 말부터는 완전히 피크지. 저때 4분기. 네. 그거 비율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LTV랑 관련 없어요. 아니 저 퍼센트만 알려주려고.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임로는 뭐 의뢰라고 해야 될지 뭐 관계라고 해야 될지 주택 구입자는 모기자 피술업자한테 이제 뭐 무슨 의뢰하고 그 다음에 피술업체는 투자은행은 이제 연금 헤지펀드는 이제 은행 이게 이제 의뢰를 한다고 그거 나왔고 이제 세계 금융위기는 서프라임론에 이제 2007년에 미국의 주택 버블 붕괴로 시작하여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미국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 계속 있었지만 그 후에는 전쟁이 급속으로 둔화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신용이 낮은 층을 위한 주택 융자는 이제 서프라임 론이 이었다 그런 거가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08년 9월 29일에 미국의 하원이 긴급 경제 안정화 법안이 부결함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 시장에 다운존스의 평균 추가는 이제 사상 최대 777원으로 이제 777달러 이제 폭락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 보면은 서프라임에 이제 모기지 상승률이 이제 발생했을 때 뭐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임가 이제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한국 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천천히 보시면 이제 그리고 2008년에 뭐 보고 있었냐면은 첫 번째 리먼 브라더스 이거는 이제 미국의 보험회사 중에 증권사 대출인회 중에 4대 은행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 은행이 이제 파산 신청을 했대요. 2008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투자은행들이 파산되게 했는 것은 2006년부터
미국의 주택값이 하락함에 따라 이 회사를 과도하게 투자했던 서프라임 모기지 증권에서 너무 큰 소식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AIG. 국내에는 단순한 보험회사가 알려지는 AIG 회사는 이제 2006년 홉스 글로벌 2000 목록에 의하면은 세계에서는 4번째로 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인데 한 LG 임원들의 태도 문제 등을 대해서 했을 미 정부의 설득과 상황을 선동과 과정을 거친 그때 간신히 동가시켜 쓰고 있었다.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잘 없어서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 이제 미친 영향인데 외환시장에 단기 금융시장에 채권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기적일 때, 장기적일 때, 주요 변수일 때. 그거를 푸시면 되고. 서프라임 모기지의 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은 각국 실무 견제를 일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퀸버 서프라임 문제가 미국의 주택 경기 둔화에서 출발하긴 하였으나 아직은 각국 금융시장의 중력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실무 견제로 확산 제한된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양한 파급 경로로 통해 미국 내 투자 및 소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이는 다시 세계 경제의 선진을 둔화로 또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에너지 가격의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연결되었고, 기체 연료에서 화유매스 에탄올 등의 개발이 촉진되었으면 가죽 사료가 되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여 신유 위기 징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은 인플레이션인 게 현결감으로 금융 긴축함에 따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생기가 됐고, GDP는 이제 미국의 2007년에 4분의 3분기에 제일 많이 증가했다고, 0.6%가 하락했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률. 이제 2008년에 들어서 1월 4일까지 4개월 연속으로 비농업 후임자 수가 감소했고, 2007년에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지역률이 3월 달에 5.2%, 4월 달에 5.5%, 4월 소비자 지수는 62.6으로 첫날 대비 이제 6.9배 하락이 됐다는데, 그래프를 보면 알 거예요. 2007년 말쯤에서 미국 실업률이 확 올랐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1,000만 명이면은 150천만 명까지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투자. 서프라임 사태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가계 건설적인 악화이다. 그 다음에는 건전성 악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 부채 때문이고, 미국 가계의 부채 규모는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이제 1990년에서 2001년 중에는 연평균이 10.1%가 증가했고, 2년에서 6년까지는 11%가 증가했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증가율이 10%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이제 9.2%가 증가했고 2007년 이제 말쯤에 가가부채는 13.8조 달러가 이제 90년보다 이제 3.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부채 이렇게 보이죠. 많은 건 다 넘어가고.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는 소비자 이제 신입 지수인데 이제 가족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기준으로 이제 971년에서 84년까지는 70% 미만이고 이제 85년에서 2000년까지는 100% 미만, 1년에서 7년까지 100만 이상.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가계 부채 가족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뭐 높을수록 이쪽으로 높을수록 좋은 거고 좋다는 얘기. 부채가 많아지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 소득과 소비자의 증가율은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양식 같은 걸로 하면 이제 이걸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네럴 파산인데 이제 파산이라면은 다들 이제 다 망했다고 이제 한국 이제 탕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파산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전산이고 재건이고. 이제 전산이라면 완전히 망한 거고, 이제 재건이면은 이제 다시 이제 희망부터가 이제 세워지지. 재시작을 하겠다. 교원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너터 회사가 이제 2009년 6월 1일날 이제 파산하겠다는 법률에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그 신청이 바로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 왜 했을까? 그런 원인은 바로 자율적인 추정이 실패했기 때문이고, 왜 실패했냐면은 채권자들이 이게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2007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 이제까지 이제 그때 뭐 어떤 정부의 정책이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 뭐 발생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2007년부터 2008년에 이제 사건이나 뭐 정보가 이제 많이 정보가 어떤 회사한테 뭐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이후로는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없었던 거. 2장 나왔어요. 2장. 지금 하품하고 얘기가 나는데 양점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2008년부터 12월에 시작하는 상임 정책인데 지적 투입 금액 3,500원, 방한으로 1,000원 정보무기 채권을 그 FRB에서 주문했고 5,000달러에 무기주 유동화 정보를 매입하고 2,000달러에 탈프에 투입을 했어요. 근데 탈프가 뭐냐면은 FRB가 ABS 시장을 위축을 안 시키려고 만든 건데 ABS 시장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다 매출 채권, 자동차 채권, 학생 대출 막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죽어버리면은 그 단기 자금을 학생들이 더 이상 못 받아버리는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망하는 거를, 그러니까 위축되는 걸 막아보려고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2차 같은 경우는 FOMC에서 잭슨홀 미팅 12월 달에 있던 거기서 멤버니티가 발표했던 것 중으로 6개월간 6천원 달러의 국채 매입. 왜냐면은 이제 실업률이 그때도 9%대였거든요. 실업률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9%의 실업률을 깨보겠다고, 9%의 실업률을 깨보겠다고 6천원 달러 추가로 매입했는데 경제가 안 살았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많진 않지만, 가장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들의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요. 그, F 같은 게 600조 넘게 있다고, 그거도 200조 넘게 있다고.
그런 얘기 때문에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행정협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좀 특이한 게 첫 번째로는 추조금리를 2015년까지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 매달 가져오는 MBS를 무기한 매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율이 6%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매입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이때 장기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안 해버려요. 그거를 줄여보겠다 해가지고 장기 부채를 사버리고 장기 부채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매입했던 장기 부채 전부 시장에 팔아버리고 금리가 떨어지겠죠. 장기 부채 금리가.